박노인이 지연이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팔찌를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거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연이는 그냥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라며 거짓말을 했다. 40년 전 죽은 아내의 유품이 손녀의 손목에 있다는 현실에 박노인의 세상이 흔들렸다. 이건 할머니 유품이야. 박노인이 소리쳤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그 순간 박노인은 손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그 속에서 구부정한 한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78세의 박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바퀴가 너무 낡아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박노인의 손은 수십 년간 거친 일을 해온 탓에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고 등은 평생 무거운 것들을 짊어진 탓에 점점 더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은 걸 찾을 수 있을까? 박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첫 번째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박노인은 개의치 않고 걸음을 재촉했죠. 요즘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폐지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박노인은 쓰레기통들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통 속에서 신문지 몇 장과 박스 조각들을 발견했을 때 박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작은 수확이지만 소중한 시작이었죠. 저기 또 왔네. 매일 새벽마다 오더라.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노인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을 보냈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단지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사 나간 집에서 버린 책들과 잡지들이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 있었거든요. 박노인은 재빠르게 그것들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서 허리가 아팠지만 오늘 수입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죠. 할아버지, 이런 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익숙한 목소리에 박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서 있었는데 박노인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 지연아. 박노인의 유일한 손녀, 15살 지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박노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친구들이 볼까봐. 박노인의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죠. 특히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좀 더 일찍 나올게. 그게 아니라. 지연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박노인은 손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학원비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교재비도 내야 하고요. 박노인은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어제까지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될까? 부족하면 할아버지가 더 모을게. 지연은 돈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했죠. 오전 내내 여러 곳을 돌아다닌 박노인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리어카에는 제법 많은 폐지와 고철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박노인이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저울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괜찮네요. 책들이 깨끗해서 좋은 값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시간의 노고 끝에 받은 돈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2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돈의 절반을 지연의 용돈을 위해 따로 보관했습니다. 점심은 드시고 가세요, 어르신. 고물상 아저씨의 배려로 박노인은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 몸에 힘이 돌았죠. 오후가 되자 박노인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지연의 저녁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성장기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박노인은 자신의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지만 손녀만큼은 제대로 챙기고 싶었습니다. 오후의 수확은 아침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통이 이미 다른 폐지 줍는 분들에 의해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박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먼 곳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질 무렵 박노인은 집 근처 시장에서 지연이 좋아하는 김밥을 샀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 2줄과 바나나 우유 하나였지만 박노인에게는 손녀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죠. 상인 아줌마는 박노인을 알고 있어서 가끔 덤으로 김밥을 하나 더 주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손녀 참 예쁘던데요.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네, 고마워요. 저희 지연이가 똑똑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연이만 잘 자라준다면 모든 고생이 보람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박노인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김밥 사왔다. 바나나 우유도 있어. 네, 고마워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이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려 했지만 지연은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네, 괜찮아요. 박노인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지연이 피곤해 보여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죠. 밤이 깊어가자 박노인은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더 많은 폐지를 모으고 고물상도 여러 곳을 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거든요. 내겐 저 아이 하나뿐이다. 저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다. 이것이 박노인이 매일 되새기는 간절한 다짐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때로 외로웠지만 손녀 생각을 하니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폐지 줍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깨끗한 신문지와 잡지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거든요. 리어카를 끌며 골목길을 걸어가던 박노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집 앞 골목 모퉁이에서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이는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었는데 무언가 자랑하듯 손목을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우와, 지연아. 이거 진짜 금팔찌야? 어디서 났어? 엄청 비싸 보이는데?
친구들의 감탄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지연이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박노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팔찌는 분명히 봤던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정순이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가문의 유품이었거든요. 정순이는 죽기 전에 그 팔찌를 박노인에게 맡기며 말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언젠가 지연이가 커서 시집갈 때 주세요. 박노인은 그 팔찌를 정순이의 유품과 함께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지연이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팔찌가 어떻게 지연이의 손목에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장롱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개의치 않고 찾아보았죠. 그러나 팔찌가 있던 작은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박노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가 몰래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자신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지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박노인이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잠깐. 왜요, 할아버지? 손목.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지연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소매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노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 팔찌, 어디서 난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정순이의 그 팔찌가 맞았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친구한테? 박노인의 목소리에 의외의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죠. 어떤 친구가 이런 비싼 걸 그냥 줘? 이건 할머니 유품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뭔가 들킨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어난 척 했습니다. 할머니 유품이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친구가 준 거라고요. 지연아, 할아버지를 속이면 안 돼. 이 팔찌는 분명히 장롱에 보관해 둔 거야. 내가 몰래 가져간 거지?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죠. 박노인은 손녀의 거짓말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믿어주세요, 할아버지.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손녀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할머니의 유품을 몰래 가져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 집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죠. 박노인은 더 이상 추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일단 그 팔찌는 다시 제자리에 둬야겠다. 할머니 유품이니까. 싫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랐죠. 평소 조용했던 손녀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싫다는 거냐? 이건 제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준 거라고요. 지연이는 팔찌를 꽉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박노인은 손녀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거짓말, 할머니의 유품, 그리고
아이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누군가가 아이를 깨어낸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지연이가 학교에 간 사이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지연이의 책상 서랍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예쁜 펜과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도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었거든요. 이것들도 친구가 준 건가? 박노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연이가 어디서 이런 물건들을 구했는지, 정말로 친구가 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팔찌는 도저히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폐지를 주우러 나간 박노인은 계속 지연이 생각만 했습니다. 손녀가 혹시 잘못된 길에 빠진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속아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죠. 우리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박노인은 리어카를 끌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거든요. 그런 소중한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박노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박노인은 지연이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물어보기로 한 거죠. 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지연이는 여전히 팔찌를 차고 있었고 박노인의 질문에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지만 박노인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박노인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혹시 내일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지연이가 완전히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연이는 팔찌를 계속 차고 다녔고 박노인이 물어봐도 친구가 줬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가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 가방이었죠. 박노인이 어디서 났냐고 묻자 지연이는 또 친구가 줬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지만 손녀를 계속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폐지 줍기를 마치고 지연이의 학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손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학교 정문 근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년 남자와 함께 서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지연이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연아, 이번엔 이걸 받아. 남자가 지연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죠. 박노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 지연이한테 물건을 주는 거야? 박노인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발견될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남자는 지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무언가 말했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지연이는 그 상자를 가방에 넣고는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박노인은 남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유심히 지켜봤지만 곧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죠. 박노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남자가 지연이에게 팔찌를 준 사람일까? 도대체 무슨 관계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지연이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지연이는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방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보였죠. 지연아,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했어?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팔찌 준 친구 말인데 어떤 친구야? 할아버지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뭔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죠. 그냥 학교 친구예요.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노인은 지연이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친구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회피하는 걸까요?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와 그 중년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혹시 지연이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저 남자가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다음 날 박노인은 일부러 지연이의 학교 근처로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였죠. 오후 내내 학교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또다시 그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 앞에서였죠. 지연이와 그 남자가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노인은 카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지연이와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남자는 지연이에게 무언가를 건넸고 지연이는 그것을 받아들었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왜 계속 우리 지연이한테 물건을 주는 거지? 박노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연이가 혹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박노인은 지연이와 정면으로 대화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지연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왜요? 너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니?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뭔가 들킨 듯한 기색을 보였죠. 그냥 친구들이요. 학교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박노인의 질문에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연아, 할아버지는 내가 걱정돼서 묻는 거야. 혹시 나쁜 사람이 너를 깨어내는 건 아닐까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랐죠. 지연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누구야? 왜 그 사람이 너한테 계속 물건을 주는 거야? 그건 지연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죠. 박노인은 손녀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너한테 물건을 주는지 말이야. 지연이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준다고? 네. 학원비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부담을 덜 드릴 수 있어요. 박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거든요. 그 사람이 왜 너를 도와주는 거야? 대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았죠. 박노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건가? 왜 지연이에게 접근하는 거지?
의심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기 전에 정순이의 영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동안 박노인과 지연이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손녀를 계속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 중년 남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 역시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점점 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박노인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폐지를 많이 주어서 고물상에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지연이가 방에서 공부하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지연아? 박노인이 지연이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는데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저를 전혀 믿어주지 않으시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없는 저에게 왜 늘 의심만 하시는 건가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라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를 다 읽은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지연이가 가출을 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박노인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의 옷가지들과 가방이 사라진 걸 보니 정말로 떠난 게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밖으로 나가 동네를 헤매며 지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학교 근처, 평소 아이가 자주 가던 문구점, 도서관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지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못 보셨어요? 우리 손녀가 어디 갔는지 혹시 아세요? 박노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다녔지만 아무도 지연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노인의 절망감은 커져만 갔죠.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출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좀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대부분 며칠 후에 돌아온다는 말도 덧붙였죠. 박노인은 경찰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갈 곳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친척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디서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노인은 폐지 줍기도 포기하고 지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곳곳을 헤매며 아이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박노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노인은 지연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떨어진 편지 한 장이 나온 거였죠. 편지는 오래된 것 같았고 박노인이 본 적 없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딸 지은에게 마이너스 내가 혹시라도 이 팔찌를 찾는다면 넌 진실을 알아야 한다. 박노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죽은 아내 정순이가 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딸 지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지연이의 어머니, 즉 박노인의 딸이었죠.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에게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냈지만
엄마는 평생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었단다. 이 팔찌는 원래 그 아이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너에게 주마. 만약 그 아이가 나중에 찾아온다면 이 팔찌를 보고 알 수 있을 거야. 박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지연이에게 접근한 그 중년 남자가 바로 그 아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이는 내 손녀가 아니라 내 아내의 비밀까지 이어받은 아이였단 말인가. 박노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중년 남자가 정순이의 아들이라면 지연이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의 팔찌를 지연이에게 주었을까요? 박노인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쓰인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 동네였는데 박노인이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혹시 이 주소가 그 사람과 관련이 있을까?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주소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말이죠. 아내의 비밀이 지연이의 가출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추억의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박노인은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연이와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박노인을 본 남자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스쳤죠. 당신이 지연이 할아버지시군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노인은 긴장한 채로 그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왜 우리 지연이에게 접근한 거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작은 카페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노인과 중년 남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죠. 박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남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죠. 당신이 정순이 어머니의 남편이시군요.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정순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편지에서 읽었던 내용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했나요? 네, 정순이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입니다. 비록 태어나자마자 헤어졌지만 말이죠.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박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순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양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친어머니가 저를 입양 보내기 전에 찍어준 마지막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노인은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의 정순이는 분명히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평생 그리워하셨나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순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없어요.
박노인의 대답에 김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아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김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저는 작년에야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그때 어머니 친구분께서 이 주소를 주시면서 어머니가 자주 이 카페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박노인은 놀랐습니다. 정순이가 이런 곳에 다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찾아올까 봐서요. 카페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매주 한 번씩 오셔서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그런 아픔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럼 지연이에게 왜 접근한 건가요? 아이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김민수가 박노인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연이는 제 이복 여동생의 딸이에요. 뭐라고요? 박노인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지연이 어머니 지은이가 제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였죠. 박노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여전히 자신의 친손녀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수와도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지은이와 지연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제가 찾았을 때는 이미 지은이도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가족을 찾았다는 죄책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박노인은 김민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으며 동시에 미안함도 들었죠. 그럼 팔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언젠가 지연이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 팔찌는 원래 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지만 이제는 지연이의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노인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연이를 돕고 싶어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갑자기 나타나서 지연이한테 혼란만 준 것 같아요. 아이가 할아버지께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었고 김민수의 얼굴에 죄책감이 드러났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죠. 지연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노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마 제 집에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연이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거든요.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연이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다만 김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박노인이 궁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아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노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손녀를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었거든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만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손녀에게 접근했으니까요. 김민수가 박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이제 모든 걸 지연이에게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아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였거든요. 지연이는 화나 있나요? 화라기보다는 상처받은 것 같아요. 자신이 할아버지께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못난 할아버지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김민수는 박노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박노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어떻게 어머니를 찾게 되었는지,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드디어 지연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손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에 대한 걱정이 박노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연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웠거든요. 들어가시죠.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민수가 박노인을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박노인을 보는 순간 커졌죠. 할아버지. 지연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박노인이 지연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내려놓고 박노인을 바라봤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김민수 아저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할아버지가 너를 의심하고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김민수가 차를 끓여와서 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박노인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김민수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야.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봤죠. 아저씨는 할머니의 아들이고 내 엄마의 오빠야. 그러니까 너의 친삼촌이지. 지연이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이는 김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죠. 정말 삼촌이에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찾게 되었는지, 왜 지연이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팔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부탁이 지연이를 돌봐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김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이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아니야, 지연아.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겠어. 지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학원비도 용돈도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걸 봐서. 박노인은 지연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힘이 나는 거야. 내가 부담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희망이었어.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어떻게 성장해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가족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기해했죠. 그런데 삼촌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연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작은 회사를 운영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이죠. 박노인은 김민수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지연이에게 좋은 어른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저녁이 되자 김민수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으로 밝은 모습을 보였고 박노인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죠.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지연이가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죠. 그래, 집에 가자. 김민수가 두 사람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는 김민수에게 물었죠. 삼촌,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김민수의 대답에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죠. 집에 도착하자 김민수가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지연이 학비나 생활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받겠지만 지연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다만 가끔 삼촌으로서 아이를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자존심을 이해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지연이 학원비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도 봐주고 싶어요. 박노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서는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민수가 떠난 후 박노인과 지연이는 집안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너무 의심만 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거짓말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뭐든 솔직하게 말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해도 풀렸습니다. 지연이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박노인은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죠. 정순, 내가 남긴 아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자라났구나. 그리고 우리 지연이에게도 좋은 삼촌이 생겼어.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국은 가족이 더 넓어진 셈이었거든요. 그날 밤 박노인과 지연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박노인과 지연이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니 대화도 많아졌고 지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김민수도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서 지연이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찾아다니던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탓에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박노인은 지연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서 폐지를 주우려고 했습니다. 지연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김민수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박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리어카를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몸이 휘청거렸죠. 박노인은 가로등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박노인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괜찮습니다. 박노인이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죠. 지연이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김민수도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죠. 의사는 박노인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이는 병실에 누워있는 박노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김민수가 지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며칠 쉬면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지연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노인이 깨어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지연이를 찾았죠. 지연아. 지연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지연이가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왜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미안한 마음에 지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게 더 걱정이에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손녀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김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박노인은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도 이제 많이 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연이가 박노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혼자 모든 걸 하실 필요 없어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지연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널 아프게 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연이가 박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손녀가 너무 고마웠죠. 며칠 후 박노인이 퇴원할 때 김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작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폐지 줍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제 회사 경비 일이에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급여도 괜찮아요. 박노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지연이를 생각하면 더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인의 대답에 김민수와 지연이가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노인은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 주세요. 박노인은 지연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김민수라는 든든한 가족도 생겼고 지연이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정순이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가 많이 컸어.
그리고 당신 아들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박노인은 할머니의 팔찌를 꺼내서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아, 이제 이 팔찌는 진짜로 내 것이야. 할머니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하셨을 거야. 지연이는 팔찌를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팔찌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긴 거죠? 그래, 맞아. 이제 너에게 맡긴다. 지연이가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차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지연이도 성장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지연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김민수가 소개해준 경비 일을 하면서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지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예전처럼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연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삼촌이 가끔 공부를 도와주고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신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아이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도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분이야. 지연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박노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김민수는 정말로 좋은 삼촌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연이와 박노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지연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정순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김민수에게는 처음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였죠. 박노인은 정순이의 묘비 앞에서 김민수를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 김민수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지연이와 할아버지 잘 돌보겠습니다. 지연이도 할머니 앞에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삼촌도 생겼고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모두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팔찌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네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인연이 결국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구나. 지연이가 손목에 팔찌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팔찌는 우리 가족 모두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민수가 준비한 음식들로 상이 푸짐했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지연이가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거든요. 좋은 꿈이야, 지연아.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수도 지연이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삼촌이 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있어. 나중에 소개해 줄게.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가족들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박노인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동료들이 축하해주자 박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연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서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노인은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지연이의 장학금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사치였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케이크를 보여주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죠.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지연이 장학금 축하 케이크야. 지연이가 박노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손녀의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죠. 주말이 되자 김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연이가 다닐 고등학교 근처에 좋은 학원이 있대요. 제가 알아봤는데 장학금 받은 학생들에게는 할인도 해준다고 해요. 지연이가 기뻐하며 김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민수가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박노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연이에게 좋은 삼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 박노인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그 골목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연이가 박노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지연아. 그때도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말이야.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사랑이 지연이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골목길 끝에서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삼촌이 서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 말이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 박노인은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팔찌는 이제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치유의 상징이 되었죠. 그날 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김민수라는 든든한 가족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거든요. 박노인은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올 때마다 지연이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